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팀의 김현지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Disruptive Innovation과 관련된 저희의 세 번째 웨비나인데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진행된 혁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저희 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최근 시장에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생활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많을 텐데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언택트와 디지털이 급부상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각국 정부에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많은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은 가운데서도 성장과 혁신이 가속화된 산업도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이커머스나 음식 배달일 테고요. 화상회의나 원격 진료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속 성장한 산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미국 내 이커머스 침투율이 2020년 한 해 동안 6%포인트 증가하면서 과거 해마다 1에서 2%포인트씩 증가하던 것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배달음식 침투율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로 사회적 만남이 줄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가상세계 속에서 콘서트나 팬사인회 등도 이루어지면서 메타버스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클라우드가 빠르게 확산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도 코로나가 가져온 가속 성장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 지수는 2020년 연초 이후 약 3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왼쪽의 IT나 통신 서비스와 같이 코로나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업종의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은 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에서도 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이 81% 상승하는 동안 오프라인 기반의 월마트는 1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회사인 페이팔이 151% 오르는 동안 전통 IB인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언택된 디지털 대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로 성장이 가속화된 기업 사례,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사업 모델을 확장한 기업 사례, 그리고 코로나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혁신의 사례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속 성장한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 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은 2020년 한 해 동안 기록적인 주가 수익률과 실적 성장을 달성했는데요. 팬데믹을 통해 회사의 지향점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줌은 2019년 4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초기부터 왼쪽 아래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지향점은 음성과 화상의 기능이 수렴한 폰 인더스트리의 진입이었습니다. 실제로 줌은 올해 6월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상회의, 음성전화, 인터랙티브 와이트보딩 기능이 지원되는 전화기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줌의 정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시가총액은 한때 2020년 초 대비 8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오른쪽 펀더멘털 지표를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 성장률, 연 매출액 10만 불 이상 지급하는 대형 고객 수,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 매출액 성장률 모두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줌은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고 잉여현금 흐름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홈피트니스 플랫폼 기업인데 쉽게 말하자면 가정용 헬스 자전거에 화면이 달려있고 그 화면을 통해 트레이너들이 운동하는 것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독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코로나로 외부 운동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왼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펠로톤 플랫폼 내에서 운동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홈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펠로톤 바이크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늘었고, 회사는 일시적으로 납품과 배송 지연 등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배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펠로톤 바이크가 잘 되면서 회사는 트레드밀도 출시하면서 상품을 다변화했고, 컨텐츠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만 하더라도 사이클링 비중이 90% 가까이 차지하며 절대적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사이클링 비중이 높지만 60%대까지 낮아진 반면 근력, 요가, 러닝 등 다양한 운동 형태로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지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연령층인데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젊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펠로톤의 이용 지속성과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로 가속 성장한 기업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종목은 코로나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입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가 아직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점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팬데믹으로 여행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지만 에어비앤비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의 행태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호텔 인프라가 덜 발달된 시골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하는 측면이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더 이용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여름은 시골에서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래 오른쪽 차트는 에어비앤비와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들인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의 총 결제액을 비교해 본 건데요. 2020년에는 세 회사가 공이 2019년 대비 총 결제액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만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의 행태가 에어비앤비를 통한 예약이 선호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있고,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의 이용 용도가 장단기 스테이로 확장되는 측면도 예약률과 결제 금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어비앤비는 2019년 호텔 예약 플랫폼을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언급드릴 분야는 코비드19가 가져온 새로운 혁신 분야입니다. 아직은 그 히스토리가 길지 않아 짧게만 언급드리고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면서 가볍게 언급드린 메타버스입니다. 그 대표 기업으로 올해 3월에 상장한 로블록스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로블록스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G세대 이용률이 높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51%가 G세대이며 이들이 하루에 체류하는 시간이 2.5시간에 달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혁신 분야는 가상화폐인데요. 4월에 상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인 프락시입니다. 코로나로 명목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과거에는 개인 중심의 투기적인 거래로 인식이 되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기관 참여율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자산군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차트에 보시는 대로 기관 참여 비율은 3년 전 20% 수준에서 지금은 6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변화로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된 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 그리고 홈 피트니스 플랫폼 펠로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향후에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에서 비롯된 혁신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바이오 애널리스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장규성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셀 앤 진 테라피, 그중에서도 면역세포 항암제를 주제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자면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로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다는 그 특성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제이고, 2세대 항암제는 주로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돌연변이 타겟을 억제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3세대 항암제는 암세포가 갖는 면역 보호막을 해제시켜서 우리 면역계가 암세포를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입니다. 말씀드린 1세대에서 3세대 항암제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약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의 약들은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적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항암제는 어떨까요? 암을 정복하기 위한 현 세대의 노력 중 하나는 강화된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 이식해서 우리 몸이 암세포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즉, 암세포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슈퍼솔저 면역세포를 보유한 몸을 만들어주는 개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완된 약물은 대표적으로 CAR-T, CAR-NK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네릭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진 테라피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인간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는데, CAR-T나 CAR-NK는 이러한 면역세포, 즉 T세포나 NK세포 등의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알고 있는 항암 약물들의 특성을 부여하여 면역계가 암을 선택적으로 감지하고 사멸시키도록 만들어진 약물입니다. 여기서 암세포의 선택성을 부여하는 인자를 융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라고 부르며 카라고 약칭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역세포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의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를 CAR-T라고 부릅니다. 현재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CAR-T 치료제는 총 5종류가 있으며 모두 자가 면역세포, 즉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추출하여 개량하고 다시 넣어주는 형태로 생산하고, 현재는 모두 혈액암만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킴리아가 2017년 FDA로부터 첫 번째 CAR-T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게 되고, 2021년까지 매년 한두 종의 CAR-T 치료제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CAR-T가 기존 약물과 특별히 다른 점은 한 회만 치료해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면역 반응, 감염, 재발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고, 현재까지는 꼭 자가 면역 세포를 써야 한다는 점, 그마저도 자가 면역계가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CAR-T 생산이 어렵다는 점, 공정이 어렵고 생산 기간이 길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 등의 다양한 제한점들 또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는 셀 앤 진 테라피 현황은 아래 그래프와 같고요. 시장 규모는 2019년 3.6빌리언 달러에서 2027년 36.6 빌리언 달러로 연평균 33.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합니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 얼리 스테이지 프로그램의 많은 수는 현재까지 허가된 CAR-T 치료제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한 신약이며, 미래에 이런 치료제들이 하나씩 허가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CAR-T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혈액암에 국한된 효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혈액암에 비해 고형암은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더 큰 시장 규모를 지니지만 변이가 다양하고 변이 발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 등의 이유로 치료제를 만드는 것에 혈액암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고형암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유효한 타깃 발굴과 적절한 안티젠 리셉터 설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며, 여전히 챌린징한 분야입니다. 사이토카인 릴리 신드롬이라 불리는 과면역 반응은 T세포 치료제가 가진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데, 현재는 면역 조절 약물 투여를 통해 해결하지만 다음 세대의 CAR-T는 유전자적인 개량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CAR-T 개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허들은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우리 몸이 아닌 다른 유래의 세포를 넣어주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필히 CAR-T를 생산할 때 자신의 면역 세포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CAR-T의 사용성을 낮추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과거보다 유전자 조작이 훨씬 쉽고 정교해진 요즘에는 해당 면역 거부 반응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타인의 면역 세포로 만든 CAR-T도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동종 CAR-T, 알로제닉 CAR-T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세포를 써서 만든 CAR-T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동종 CAR-T를 사용하면 면역계가 약해서 자가 면역 세포를 쓸 수 없던 환자들도 CAR-T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고요. 치료제 대량 생산의 옵션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가격 또한 매우 낮아집니다. 즉, 이것은 오프터쉘프 치료제로의 전환 가능성이며 그 무엇보다 혁신적인 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몸의 NK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만드는 CAR-NK 치료제는 CAR-T 치료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부작용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차세대 CAR-T 치료제와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역세포 항암제의 보편화와 관련된 두 가지 가장 큰 발전은 고형암에도 이 약을 쓸 수 있다라는 것과 자기 세포를 써서 치료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진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 13빌리언 달러에서 263빌리언 달러의 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게 여러 바이오테크들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알로젠 테라피틱스는 동종 CAR-T 임상시험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나 사이토카인 신드롬 없이 비허가된 자가 CAR-T 수준의 높은 효능을 도출해냈고요. 유레카 테라피틱스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관의 사례를 도출해내며 면역세포 항암제의 고형암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큐어 테라피틱스는 NKT셀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혈액암에서는 동종 CAR-NKT로, 신경 모세포종에서는 자가 CAR-NKT로 완전관의 결과를 내며 개발 약물들의 혁신성을 입증했습니다. 페이트 테라피틱스와 아티바바이오는 각각 얀센과 머크 등 빅팜의 대형 계약을 따냈고, 이를 통해 차세대 NK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면역세포 항암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관련한 연구 개발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동종 CAR-T, 고형암 CAR-T, CAR-NK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종 CAR-T나 CAR-NK를 통해서 고형암에서 좋은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해내는 바이오텍이 있다면 해당 기업은 가장 큰 시장에 선봉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암 타겟을 연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암세포는 유전자적 변이를 만들어내며 항암제에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다양한 변이 타겟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 또한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네릭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기업들, 이들은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주 개발 및 치료제 생산과 관련한 기업들 또한 잠재적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CAR-T 분야에서 고형암으로의 적응증 확대와 알로제니시티 부여를 통한 면역 거부 반응 제거에 따라 해당 치료제의 보편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형암 CAR-T, 동종 CAR-T, 그리고 CAR-NK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들이 확인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분야에서 저희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